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고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히가시노게이고 전문 방송이긴 한데 예, 2020년 새해가 되면서 히가시노게이고 외의 작가분들도 수작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 1월 달이었나요? 1월부터 예, 저희가 다뤘던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래, 한 또 10작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맞아요. 있어요. 다카하시 가스히코 또 붉은 다카노 기억, 예, 예, 다카노 가즈야키 13계단. 예, 그리고 김성종 선생님 아, 그렇죠. 예, 예, 좀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 소개를 맞습니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영화로도 너무 재밌게 본 소네 케이스케 아, 지푸라기라도 다뤘었고 잡고 싶은 예, 짐승들. 맞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바로 마스모토 세이초 아주 뭐 엄청난 작가신데 그럼요. 예, 예, 그 저희가 좀 다뤘었죠.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가 아닌 작가로서 5번째로 다뤘었는데 다섯 그렇네요. 번째라고 그래서 뭐 그 중요도가 5위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유, 어떻게 제가 보면 함부로 다룰 수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예. 이분은 뭐 그런 대단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4번인가 6월 달에 네 번, 예, 4번인가 4회차에 다뤘었죠. 예. 걸쳐서 다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 오늘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 세계를 추가로 더 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6월 달에 다 다루다가 시간 관계상 못 다룬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 마스모토 세이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초반부에 살짝 이제 방송하고, 해드리고, 예. 그리고 또 단편 한 편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스모토 세이초, 사실 뭐 교수님도 워낙 좋아하시고, 예, 또 워낙 다작을 하셨잖아요, 이분이. 그럼요. 1000편을 했다니까, 1000편. 그리고 사회파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원기범 박인권의 더 마스모토 세이초도 괜찮지 해도 않을까. 될 정도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될 정도가 아니라 히가시노 게이고보다 10배 이상 많은 거잖아요. 작품 수로 따지면. 아니, 이제 예, 언젠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니까, 항상. 예. 예. 근데 미야베 미유키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바로 마스모토 세이초라고요. 예, 이게 미야베 미유키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팬층을 거느린 아, 작가거든요. 그럼요. 이게 저도 작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미미 여사라고도 이제 아, 애칭, 미야베 미유키니까. 예, 그래서 미미 여사라고 애칭이 있고 그걸로 많이 불려요, 팬들한테는. 아, 네. 근데 이 미야베 미유키가 그 문단에서 아주 네. 대놓고 자기는 마스모토 세이초의 장녀라고 아주 오, 그냥 뭐 선언을 할 정도로 그럼 미미가 마세장이네요. 그렇게 되나요? 마스모토 세이초의 장녀. 그러네요. 네. 여자 작가에 대한 아주 존경심이 대단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마스모토 세이초야말로 나의 고향이자 뿌리라고 이제 말할 정도고요. 생전에 만난 적이 있겠죠? 있겠죠. 예. 예. 92년도인가 아,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당연히, 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만났을 것이고 영향을 실제로 많이 받았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 미야베 미유키가 또 대단한 게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마스모토 세이초 걸작 단편 컬렉션 네. 이라는 게 이제 총 3권짜리 되게 두툼한 책으로 3권이에요. 음. 이거를 책임 편집을 했어요. 아, 맞아요. 이 얘기도 언젠가 한번 다뤄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어떤 그 해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진 이제 그 단편 컬렉션인데 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작가에 대해서 이제 미야베 미유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참 좋습니다. 일단 추리소설의 세계에 발을 디디면 하늘을 보면 언제나 태양이며 달을 볼 수 있듯이 거기엔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군이 있었습니다. 마스모토 세이초의 세례를 받지 않고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음, 미미 여사가 마스모토 세이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한 극찬을 극찬을 한 예, 거죠. 그러시죠. 음, 그리고 또 뭐 미야베 미유키 외에도 우리 너무나 그 잘 아는 뭐 작가들 네, 모리무라 세이지, 뭐 요코야마 히데오, 네. 기리노 나스오, 뭐 아, 다카무라 가오루 기리노 나쏘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다 유명한 아, 작가들인데요. 그렇군요. 예, 이런 작가들도 아주 엄청난 찬사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히가시노 게이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 역시 그 마스모토 세이조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작가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우리 얼마 전에 소개한 그 수필집 있죠? 예. 그 시절 우리는 아, 바보였습니다. 거기도 나오죠.
거기 나왔잖아요. 예. 본인이 그 고등학생 때 추리소설에 빠지면서 누나 책장에 꽂혀 있는 마스모토 세이조의 책을 읽었다는 내용. 예, 그게 그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 정도로 그러면 일본 현대 작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네. 그 작가라고 할 수 있죠. 하늘을 보면 태양을 볼 수 있듯이 추리소설의 태양이며 달인 사람이 마스모토 세이초라고 진짜 극찬한 건데, 엄청난 그럼 거죠. 교수님 생각에 예, 이 마스모토 세이초 작품들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요 부분은 이제 지난 6월 달에 잠깐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철학이 있거든요. 이 음. 철학이 참, 그 글쓰기 철학이 아주 짧은 글에서 잘 드러나는데, 아. 요것도 한번, 지난 6월 달에도 잠깐 요 얘기는 했는데, 한번 다시 좀, 그, 되새기는 예. 의미에서 한번 혹시 읽어주시죠. 예, 마스모토 세이초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없으세요? 그럼 또 좀 창작을 해서 좀 굵지 않을까요? 네. 글쓰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는 앞으로 어떤 소설을 쓸 것인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남들이 가는 길은 걷고 싶지 않았다. 예. 너무 굵게 잡았다. 아니요. 네. 좋습니다. 아주. 예. 생긴 거하고 아주 어, 비슷해요. 네. 목소리하고. 이렇게 그 남들이 가는 길은 걷고 싶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소학교 출신이거든요. 네. 최종 학력이 소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분의 따지면 뭐 삶에 대해서는 저희 6월 방송을 좀 참고를 하시면 더 맞습니다. 자세히. 예, 그때 자세히 해놨고요. 네. 그래서 뭐 글쓰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고 근데 다만 한 가지는 남들이 가는 길은 걷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참 이게 이 글이 굉장히 저는 와 닿고요. 그러네요. 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지금 남들이 가는 길은 걷지 않고 계시잖아요. 저도 아주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 작가가 음. 그 당시에 주로 쓰여지던 어떤 작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본격물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든가, 또는 뭐 괴기 환상 소설이 인기 있었다든가, 뭐 이런 시대였거든요. 이 작가가 이제 그 데뷔하고 할 때요. 네. 근데 전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작가는 굉장히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접근을 하는데, 네. 그것이 정말로 뭐 옳다고까지 할 정도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한 그 반향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철학을 맛볼 수 있는 또 짧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것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물리적 트릭을 심리적인 작업으로 고칠 것. 특이한 환경이 아니라 일상에서 설정을 찾을 것.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일 것. 누구나 경험할 만하거나 어디서나 일어날 것 같은 서스펜스를 추구할 것. 나는 환상이 아닌 리얼리즘 안에서 미스터리를 쓰고 싶다. 예, 그래서 사회파라고 불리는 거겠죠. 사회파입니다. 네. 그래서 리얼리즘 안에서 환상이 아니라 주변에서 있는 일. 예, 있는 거를 이제 쓰고 싶다. 네. 했는데 요 말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교수님 요 입장에서. 분석을 지난 그 6월 달에 하려다가 이제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예, 요거는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처음에 그 물리적 트릭을 심리적인 작업으로 고칠 것, 이런 네. 게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물리적 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 자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는 거죠. 예. 예, 살인사건 자체에 뭐 중심이 있다든가, 또 범인은 누구인가, 또 범인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는가, 이런 게 이제 물리적 트릭이거든요. 근데 이 마스모토 세이조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특히 심리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요. 이건 히가시노 게이고도 영향을 받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딱 영향을 받았다가는 게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이 독자들은 그 동기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심리적인 동기라는 것이 아주 재밌는 게 너무나 개개인의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생의 그 얘기 중에 특이한 환경이 아니라 일상에서 설정을 찾을 것,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일 것, 누구나 경험할 만하거나 어디서나 일어날 것 같은 서스펜스를 추구할 것. 이게 아주 이 마스모토 세이조 소설을 읽으면서 아주 몰입되게 하는 그렇죠. 아주 중요 요소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마치 나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많은 이 추리소설들이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아요. 네. 뭐 경찰이나 형사나 또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네. 조폭이나 연쇄살인자나. 그런데 마스모토 세이조의 경우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뭐 빈자 술집에서 일하는 여급이거나 직장 말단 사원으로 고군분투하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거나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 같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겪게 되는 아주 특이하고 희한한 사건들을 작가는 아주 무심한 듯 기술해 나갑니다. 음. 문장에 대단한 과장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독자들은 몰입하게 되거든요. 독자 자신이 아주 평범한데 소설 속의 주인공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주 특별한 일에 휘말려요. 네. 이게 마치 독자 자신도 소설 속의 주인공이 겪고 있는 특이한 사건을 겪을 수 있다는 아주 생각 때문에 아주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요. 그 이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그렇죠. 예, 딱 맞습니다. 떠오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물론 이 평범한 소설 속의 주인공이 겪는 특이한 사건이 독자에게 주는 아주 대리만족의 경험, 이런 것도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매력 포인트죠. 네. 마스모토 세이초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를 6개월 만에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싶으셔서 얼마나 그러니까요. 몸이 간지러우셨겠는데.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작품이 바로 이 마스모토 세이초의 글쓰기 방식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죠. 예, 아주 위에서 얘기한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을 하나 제가 갖고 왔고요. 네네. 이게 아주 단편이죠? 재밌습니다. 단편입니다. 아주 네. 짧은 한 30쪽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요? 예, 단편이고요. 지난 시간에 제목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제목이 2층의 천국이고요. 2층의 천국. 예, 이게 한국 제목이고 사실 그 원제는 2층이에요. 2층. 그냥 2층? 예, 2층. 어. 근데 어떤 면에서 한국 제목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더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정도로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예. 뭐 2층에 뭐 천국이 있나 봐요. 그러게요. 저 책 소개도 잠깐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거 언제 작품인가요? 책 소개 굉장히 오래전 작품인데 1958년 1월에 아이고. 그 잡지에 연재됐어요. 연재가 아니고 한 편으로 이제 그 게재가 됐는데 네. 부인 조일이라는 잡지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1950년대 후반 60년대 요때가 아주 그 마스모토 세이주의 전성기예요. 전성기 때 작품입니다. 네. 여기 네. 책은 사실 재밌는 게 한국에는 여러분들 보실 수가 없는 게 네. 번역이 안 돼 있나요? 번역이 됐는데 예. 이게 1976년도에 네. 이건 처음 이제 드리는 정보인데 예. 그 76년도에 저작권 무시해서 막 나온 책들이 있었어요. 해적판으로? 해적판인데 그러면 안 되죠. 해적판인데 또 그때는 그게 뭐 당연하시 될 정도로 네. 해적판이 아닌 것 같이 뭐 이렇게 하여간 저작권 없이 아마 계약 안 한 걸 텐데 네. 이게 무려 그 마스모토 세이초 책이 10권으로 네. 전집으로 옛날에 뭐 대망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름도 웃겨요. 대남이에요. 대남. 그러니까 해적판을 이렇게 전집으로 제목도 대남? 아주 웃긴데 이거 지금 이제 구하기 어렵죠. 네. 제가 그럼 정식으로는 그럼 번역이 안 돼 있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번역이 됐는데 네. 이제 해적판이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식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건 읽으시기가 어려울 테니까 스포일러 어렵습니다. 편이지만 다 들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고. 맞습니다. 여기 이제 마스모토 세이초는 이 작품들이 극화된 게 되게 많잖아요. 뭐 그렇죠.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거의 모든 작품들이 극화됐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막까지 다 붙어 있어서 맞습니다. 여기 한번 참고하시고요. 2층의 천국 지금부터 이제 스포일러 편을 보내드릴 거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내에서는 이거 책으로는 읽으시기 어렵기 때문에 스포일러지만 다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인쇄소를 경영하는 다케자와 에이지는 심각한 지병으로 2년 가까이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는 않고 있어요.
인쇄소는 아내인 사치코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서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인쇄소가 쉬는 날 남편인 에이지의 면회를 오는 사치코에게 에이지는 인쇄소의 경영 상태를 꼬치꼬치 캐묻는데 아내가 경영을 생각보다 잘 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견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지가 요양원에 머무는 것은 너무 무료하고 힘드니까 오히려 집에서 요양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아내인 사치코에게 말합니다. 이에 사치코는 몸의 상태가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요양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한사코 말리지만 에이지는 사치코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막 우깁니다. 이를 거절하지 못한 사치코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합니다. 인쇄소는 1층에 자리 잡고 있고 2층은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층 집으로 돌아온 에이지는 손뼉을 칠 정도로 좋아합니다. 아, 좋다. 역시 우리 집이군. 이 기분은 나처럼 2년이나 다른 데서 누워 있어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 아래층에서 종이를 두들기는 기계 소음이 울려왔다. 직공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이거다. 내가 꿈속에서도 듣고 싶었었던 것은. 좋구나. 뭐라고 정말 말할 수가 없어. 기운이 날 것 같다, 사치코. 남편은 이불 속에서 들떠 짓거렸다. 하지만 아내인 사치코는 요양원에서도 퇴원을 걱정했다고 말하며 조심스러워한다. 사치코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간병인 소개소를 찾습니다. 자신은 인쇄소 일로 바쁘기 때문에 에이지의 병간호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소개소에서는 남편의 병에 대해서 묻더니 그러면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는 약간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적당하다고 하며 마침 알맞은 간병인이 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간병인도 잘 구해서 기분이 좋아진 사치코는 2층의 남편에게로 이 소식을 알리러 가자 남편은 겉보기에는 병색이 완연한데도 집으로 돌아온 기쁨에 들떠 있어요. 그리고 사치코를 이불로 들어오라고 하며 입맞춤을 하는 등 아주 회춘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치코가 간병인이 오늘부터 올 거라고 말하자 에이지는 시무룩해지면서 간병인이 있으면은 사치코와 허물없는 말이나 행동도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사치코는 인쇄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1시간 후 히로코라는 이름의 간병인이 도착합니다. 나이는 사치코와 비슷한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키가 약간 작고 둥근 눈에 애교가 있어 보였어요. 살결이 희어서 젊었을 때는 꽤 예뻤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눈 아래는 주름이 지고 머리숱이 적어서 역시 나이만큼의 얼굴이었어요. 히로코는 18살부터 이 일을 했고 남편은 4년 전에 죽었고 아이는 시골 친정에 맡겨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2층으로 함께 올라가서 에이지에게 히로코를 소개합니다. 여보, 간병인이 오셨어요. 스보카와 히로코라는 분이에요. 2층으로 올라가서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선 사치코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히로코는 사치코의 뒤에 앉아 환자에게 인사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간병인을 보았다. 히로코도 에이지를 보았다. 사치코가 눈치채지 못한 일이 두 사람의 마주친 시선에서 일어났다. 히로코는 일을 잘하는 간병인이었습니다. 일하는 하나하나가 성의가 있었고 동작에는 직업적인 전문성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사치코는 남편에게 좋은 간병인이 들어왔다면서 칭찬을 해요. 그러자 남편은 그냥 무심한 듯이 그런가 보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히로코를 칭찬하는 것은 사치코였어요. 사흘에 한 번씩 왕진을 오는 의사도 히로코를 보더니 사치코에게 간병인을 아주 잘 구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사치코는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히로코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히로코는 조심성과 배려가 많은 간병인이었어요. 사치코가 남편을 보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면 항상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이런 배려에 사치코는 남편에게 신혼부부도 아닌데 자리를 피해 준다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남편은 얼굴을 천장으로 돌려 멍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 사치코가 남편에게 나보다 히로코가 더 좋지 않느냐고 무심코 칭찬을 하자 남편은 벼랑간 눈에 무서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이 뜻밖의 반응에 사치코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사치코는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남편은 어째서 그런 눈을 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바로 전 부분에 예. 사치코가 눈치채지 못한 일이 두 사람의 마주친 시선에서 일어났다. 아, 뭔 일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왠지 그냥 네. 교수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사치코가 눈치채지 못한 일이 두 사람의 마주친 시선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또 교수님의 또 평소에 또 스타일이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장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함께 하셔도 좋겠고요. 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2층의 천국 이 작품은 현재 공식적으로 번역이 된 게 없어요. 예, 읽으실 수가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이 책 찾아서 어떻게든 읽어야지 하지 마시고 저희 예, 방송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앞부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갈까요? 예, 인쇄소를 경영하는데 남편이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2년 동안 있습니다. 에이지라는 남편인데 사치코 이제 부인이 사치코인데 아내가 그 한 달에 2번 가는데 아주 지겨운 거예요, 남편이 그 요양원에 있기가. 그래서 제발 좀 집으로 데려가 달라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 사치코는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하나 들였는데 음, 히로코라는 간병인인데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너무 좋아하고 했는데 네. 간병인 간의 어떤 뭐 눈빛이 딱 마주친 순간 남편과 네. 뭔가 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막 신경질 내고요. 예,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남편이.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좋아했던 남편이 음, 약간 좀 그 간병인을 이 아내가 칭찬하는 거에 무심하고 뭐 네. 신경질 내고 뭐 음, 이렇게 하고 눈빛도 좀 달라지고 해서 네. 아내가 남편이 왜 그랬을까 그런 눈을 했을까 하고 생각했다까지 지난 오히려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내인 사치코가 이 간병인을 더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예, 멈췄고요. 이제 2층의 천국 스포일러 편 이제 그 뭐예요? 이제 결론을 지어야 예, 되는 예.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병인인 히로코가 와서 벌써 4, 5일이 지났어요. 이거 그 4, 5일 동안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신이 지금 없어서 하려고 지금 호흡을 쫙, 이거 참, 다시 감정선 살려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정신이 없었어. 아니, 아니, 제가 하는 분량을 줄여달라고 그랬지, 제 걸 뺏으라는 말씀은 아니, 감정선 잡고 하겠습니다. 예. 마스모토 세이초의 2층의 천국, 스포일러편 두 번째 완결편입니다. 히로코가 와서 벌써 4, 5일이 지났다. 그 4, 5일 동안 남편은 어쩐지 신경질적이 됐다. 사치코를 보는 표정이 조마조마한 것 같으면서 웃음이 없어졌다. 사치코는 간병인이 잘 돌봐준다고 해도 역시 남을 두었기 때문에 남편의 신경을 날카롭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가게 일은 너무 바빴다. 사치코는 별로 2층으로 올라갈 짬이 없었다.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전속 간병인을 두어서 안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도 까다로운 견적이나 일이 생기면 남편한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계단에 발을 걸칠 때마다 사치코는 다소곳이 얼른 올라갈 수 없는 주저가 생겼다. 까닭 모를 일이다. 간병인이라기보다도 한 여자가 2층에서 남편과 단둘이 마주보고 있다는 의식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어찌된 까닭일까? 어째서 여자를 의식해야 하는가? 사치코는 일부러 계단을 소리나게 밟아 천천히 올라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공연한 짓이었다. 사치코가 미닫이 문을 열면 대개 남편과 히로코는 들어온 사치코에게 똑같이 눈을 돌렸다. 사치코 쪽이 어쩐지 어색해져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 자기는 타인이라는 착각을 일으켰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밤이 되면은 미닫이 문을 사이에 두고 사치코와 히로코가 한 방에서 자고 옆방에서 남편인 에이지가 홀로 잤어요. 이렇게 뻥 이제 뚫려 있는 데인데 히로코가 남편 쪽에 더 가깝게 잤습니다. 밤에도 용변을 보는 것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치코는 밤에 간병인인 히로코가 남편을 돕기 위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히로코가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들리는 히로코와 남편의 대화는 지극히 짧고 사무적이며 또한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잠이 깬 사치코의 귀에는 몹시 비밀스럽게 들리기만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행해지는 그 전후의 낮은 음성을 쉽게 연상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남편은 요즘 사치코에게 조금도 입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더 잦아도 좋았습니다. 사실 요양소에서 집으로 온 날에도 자신에게 치근덕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변화가 생겼는데 남편은 자신과 단 둘이서 있으면은 왠지 침착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이상한 조바심과 뒤섞였습니다. 남편은 무엇을 거리끼고 있을까? 그래요. 그것은 거리끼고 있다는 표현이 아주 딱 맞는 타당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상은 간병인밖에 없는데 이에 더해서 남편은 인쇄소 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토록 인쇄소 일에 열의를 보였던 사람이 아니었는지 아주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편은 몸에 기운이 없다면서 심지어 그렇게 좋다고 했던 1층의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도 귀에 거슬린다고 말을 해요. 한편 간병인 히로코는 여전히 애교 있는 둥근 눈으로 사치코에게 공손하게 대해요. 죽은 남편의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그 양육비를 벌기 위해 전념하고 있는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치코는 그녀와 마주 대하고 있을 때만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사치코는 간병인이 자기 곁을 떠나 2층으로 올라가면 다시 이상하게도 침착성을 잃고 맙니다. 그와 같은 불안을 안겨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히로코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치코에게 동요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게 돼요. 어쩌면 2층이라는 데 잘못이 있을까? 남편이 히로코와 단 둘이 있기 때문일까? 그것은 간병인과 환자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2층에 단둘이 있는 것은. 그렇다면 미닫이 문으로 차단된 2층 방에 남편과 그녀만이 밀폐되어 있고 사치코 자신은 아래층의 격리된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일까? 이런 불안은 사치코를 지치게 하면서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밤, 사치코는 밤중에 눈을 떴다. 병실에는 언제나 희미한 전등이 켜져 있었다. 그 희미한 광선 밑에서 남편과 히로코가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었다. 사치코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빠른 심장의 속도가 온몸에 퍼졌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여느 때와 같이 간병인이 남편에게 불려 용변을 끝내주고 뒤에 앉아 등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었다. 사치코를 놀라게 한 것은 빨간 빛깔이었다. 간병인이 흰 가운이에 걸친 것이었다. 어두운 광선 밑에서는 그것이 긴 속옷으로 보였던 것이다. 새벽녘의 냉기에는 가운만으로는 추울 것이 뻔하며 겉옷을 걸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은 해도 사치코의 놀라움은 지워지지 않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귓전에 남편과 히로코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말은 분명치 않으며 단어도 들을 수가 없었다. 말할 때마다 쭉쭉하고 혀가 끈끈한 소리를 냈다. 사치코는 귀를 가리고 싶었다. 예, 이렇게 사치코는 점점 이제 뭐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지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다시 평상시대로 돌아갔습니다. 히로코는 여느 때와 같이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했고 남편도 환자 그 자체였어요. 사치코는 자신이 얼토당토하는 투기심에 발버둥 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의식은 빗나간 화살이 아닌 듯 싶었어요. 어딘가에서 반응을 느꼈습니다. 어딘가에서.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형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치코는 남편에게 가는 것이 점점 무서워졌어요. 상의할 일이 있어도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뭔가 위압 같은 것을 2층에서 느꼈어요. 이상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열풍처럼 계단에서 불어내립니다. 그녀는 남편의 볼 일은 거의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을 만나고 나온 의사가 돌아가면서 사치코에게 남편의 병세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음이 상당히 생기찬 것 같다는 말을 하고 갑니다. 사치코는 놀랐습니다. 남편은 항상 슬픈 얼굴로 베개를 베고 있었고 항상 시무룩한 표정으로 웃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치코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서
자기가 없을 때의 남편의 어떤 면을 본성 싶었어요. 남편이 히로코를 곁에 앉혀놓고 기쁜 듯이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는 광경이 상상에 떠올랐습니다. 사치코는 예민해지는 신경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2층의 압박에서 해방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꼭 남편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2층으로 발을 울리면서 올라갔어요. 계단을 다 올라가자 히로코가 당황하여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사치코에게 살짝 인사하듯이 머리 숙여 계단 아래로 빠져나갔어요. 사치코는 얼굴을 숙인 히로코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치코는 간병인이 아래로 내려간 뒤 비로소 심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 곁으로 가면 남편의 뺨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을지 그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한참이 지난 후 사치코는 결심하고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남편은 잠든 신용을 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눈시울이 불그레했다. 사치코는 다시 한번 남편을 불렀다. 남편은 두 번째 부르는 소리에 어렴풋이 눈을 떴다. 여보, 히로코 씨는 돌려보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부릅시다. 남편의 입술이 약간 경련하는 것 같았다. 그 밖에는 여느 때와 같은 조용한 표정으로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남편은 당신 마음대로 하라며 권태롭게 대답했다. 사치코는 남편과의 대화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와 히로코를 불러서 사정상 오늘부터 돌아가 달라고 얘기한다. 히로코는 움츠리면서 어깨를 약간 떨고 있었다. 히로코는 두 손을 다다미 위에 가지런히 해서 머리를 숙였다. 그것은 승낙의 표시였다. 부실해서 뒷바라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죄송하지만 내일 낮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뒤처리를 할 일도 있으니 주인 양반의 뒷바라지를 시켜주십시오. 내일 제 급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다. 그날 밤 사치코는 히로코와 여느 때와 같이 함께 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도 히로코는 2층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래층에서 일에 쫓기고 있던 사치코는 마음이 뒤숭숭하면서도 2층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두려움이 그녀의 발을 움츠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감이 기어이 사치코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닫힌 미닫이 앞에서 사치코는 숨을 들이켜고 귀를 기울였어요. 무릎이 떨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벽은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미닫이를 활짝 열어 제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몸가짐이 올바른 꼴은 아니었어요. 덮은 이불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생각했던 그대로가 솔직하게 현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도 솔직했어요. 사치코는 사방이 한꺼번에 밤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도 흥분되지 않고 일어나야 할 일이 응당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치코는 이불자락을 들쳐 남편과 히로코가 얼굴을 맞대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두 사람의 입에서는 거품이 나와 요 위에 흘러 있었습니다. 사치코는 이불자락을 본래대로 고쳐놓고 한참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기계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이런 때 작업 순번이 이것저것 떠오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어요. 베갯머리에는 큰 수면제 병이 텅 빈 채 두 개 뒹굴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치코한테서 갑자기 도망을 쳤어요. 데리고 간 것은 히로코였습니다. 이 키가 작은 35살의 간병인이 이 집에 와서 고작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남편을 가로챈 것입니다. 사치코는 이불 밑에서 하얀 봉투 끝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유서가 두 통 남편 것과 히로코의 것이 겹쳐 있었어요. 사치코는 남편의 유서를 펼쳤습니다. 벼랑간 이런 결과가 되어 사과할 말이 없구려.
오랫동안의 당신 친절만은 결코 잊지 않겠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으니 그것만 쓰고 약을 먹을까 했으나 역시 자초지종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에 간단하게 말하겠소. 히로코는 내가 당신을 알기 전에 애인이었어. 사정이 있어 결혼할 수 없었지. 서로 헤어진 후 16, 7년 동안 서로 소식이 없었어. 히로코가 느닷없이 간병인으로 이 방에 나타났을 때 나는 기겁을 했어. 그녀도 숨이 막힐 만큼 놀랐다고 말했어. 행인지 불행인지 그것을 당신한테 눈치채이진 않았어. 그것이 우리들이 이렇게 될 운명의 실말이었어. 그 뒤에 일은 쓸 필요도 없겠지. 당신은 민감하게 눈치챈 것 같으니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내의 직감은 예리하다는 것을 알았어. 히로코는 불행한 인생을 거래웠어. 내 몸이 이미 회복될 가망이 없는 것도 알고 있어. 동정이 거기서부터 서로를 밀착해 했다고 하면 속된 말 같지만 전에 결혼 못했던 애정이 다시 불타기 시작한 것이요. 하지만 이것은 현실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요. 당신의 존재, 환경, 그 밖에 번거로운 사정이 방해하기 때문이요. 요행이 나나 히로코는 살기보다는 죽는 쪽이 더 알맞은 처지들이었어. 그래서 사치코는 편지를 거기까지 읽고는 내려졌습니다. 히로코의 유서는 읽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것을 써놓은 두 사람은 그녀의 옆에서 이불을 덮고 함께 누워 있습니다. 사치코는 외톨이로 남겨졌어요. 아내는 완전히 밀어젖히고 남편은 몰래 약탈자에게 끌려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이 사치코의 내부에서 솟았어요. 몸이 붕 떠서 떠내려갈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손을 짚고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따돌림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다. 세상의 비웃음과 연민과 막연한 비난이 그녀에게 집중되겠지. 물론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부당하게도 세상은 남은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그것을 가하는 것이다. 사치코는 자기 몸이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동정과 격려를 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패자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입니다. 상처 입은 것은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불합리하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세상은 패자에게는 가차 없습니다. 사치코는 조용히 유서를 찢어 화로 속에 집어넣어 불을 붙였습니다. 몇 번이나 나누어 찢은 종이를 불태웠어요. 마지막 불이 가라앉자 흰 종이 부분은 시꺼먼 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이불 속에서 히로코의 몸을 빼내어 안으려고 했으나 무거워서 질질 끌다시피 해서 옆에 떨어진 곳으로 옮겨 눕혔습니다. 옷의 주름을 펴고 가슴에 손을 얹어 주었어요. 남편 옆이 비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사치코의 자리였어요. 거기에 사치코가 누웠을 때 그녀는 비로소 약탈자로부터 남편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히로코는 단순한 동반자로 변하고 사치코가 승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사치코는 편지지에 새로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한테 보내는 것이었어요. 언니, 남편의 병은 완쾌될 가망이 없어. 남편은 절망해서 살아갈 기력을 상실하고 있거든. 나는 남편과 함께 어디까지라도 갈 거야. 남편에게서 떨어진 나란 존재는 없는 거니까. 내 멋대로의 행동을 부디 용서해 줘. 근데 간병인인 히로코 씨가 같이 죽겠다고 하네. 나는 한사코 말렸지만 끝내 들어주지 않아. 그녀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사정이 있겠지. 히로코의 일이 내 마음에 걸린다. 사치코는 글을 엮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떠한 속임수도 그 사랑을 위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남편에게 밀착되기 위해서는. 사치코는 옷장을 열어 남편의 불면증 때문에 준비해 두었던 큰 수면제 병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자리를 옆에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히로코는 남편인 에이지를 가로챘어요. 사치코는 지금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약탈자는 사치코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약을 죄다 털어넣은 사치코에게 그런 회의는 없었습니다.
와, 예. 자, 2층의 천국 지난 네. 시간에 일부분을 했고 오늘 완결편인데 와, 이거 완전 소름 돋았어요, 소름 소름. 돋고 뭐 제목도 아주 또 아주 잘 웃기죠. 졌죠. 네, 예, 잘 원래는 졌죠. 뭐 예. 원제는 2층인데 2층. 예. 예. 우리나라에서 해적판으로 번역이 되면서 2층의 천국이라고 이름 예. 예. 지어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간병인으로 왔던 그 여자 히로코 그러니까 어, 옛날 애인이었죠. 옛날 예. 애인이었고 예. 둘이 동반 자살을 했는데 이제 그걸 와이프가 알고 뺏겼으니까 예. 그거를 유서를 되찾아. 죄다 예. 태우고 이제 예. 또 스토리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예 평이하죠. 예.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소름이 그냥 촥 이게 올라오네요. 마지막 부분이 사실 그 앞쪽까지는 뭐 평이해요. 상상할 수 있고. 근데 그 네. 마지막 부분이 참 놀라울 정도로 한번 비트는 반전이 그 있었고요. 저희가 6월에 소개해드렸던 마스모토 아마기 세이초의 고개. 예. 야마기 고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것도 그렇죠. 그러네요.